서울의 심장은 거대한 빌딩 숲이 뿜어내는 화려한 불빛 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 심장의 피를 돌게 하는 진짜 동맥은 해질 역이면 온갖 삶의 냄새로 활기를 띠는 낡고 거대한 재래시장이었다.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차가운 비가 시장의 소란스러운 위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강소은은 흠뻑 젖은 채 시장의 끝자락에 있는 작은 화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25. 그녀는 낮에는 조경회사에서 흙을 나르고 꽃을 심는 고된 육체 노동을 하고 밤에는 이곳에서 시든 화초들을 돌보며 자신만의 작은 꿈을 키워나가는 가난하지만 꿋꿋한 청춘이었다. 그녀의 꿈은 잿빛 도시의 버려진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었다. 그녀는 시장을 걸을 때도 파는 물건이 아닌 상인들의 발치에 놓인 작은 화분들과 녹슨 철제 구조물 사이에서 힘겹게 자라나는 이름 모를 잡초들에게 눈길을 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죽어가는 공간을 되살릴 수 있는 녹색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다. 부모님이 남기신 빛과 빠듯한 생활.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작은 것들 속에서 희망과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다. 상인들은 서둘러 좌판을 덮었고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텅 비어가는 시장에 후미진 골목비가 새는 낡은 차양 밑에서 소은은 한 노파를 발견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노파는 빗물과 오물이 뒤섞인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맹렬한 기침이 앙상한 노파의 몸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얼굴은 열에 뜬 것처럼 창백했고 온몸은 흠뻑 젖어 맹렬하게 떨고 있었다. 누가 보아도 위독한 상태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지나갔다. 한 젊은 부부는 아이의 눈을 가리며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근처의 한 상인은 자신의 가게 앞에서 썩 꺼지라며 노파에게 고함을 질렀다. 세상의 모든 무관심과 냉대가 그 작은 골목 안에 응축되어 있는 듯했다. 소은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빠듯한 형편 내일 당장 내야 할 월세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그녀의 타고난 연민이 차가운 계산을 이겨버렸다. 그녀는 노파에게 다가갔다. 노파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 이 차가운 빛 속에서 죽을지도 몰랐다.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소은은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노파의 팔을 두르고 앙상한 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비틀거리는 노파의 체중은 온전히 그녀의 작고 가녀린 어깨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보다 더 약한 존재를 거의 없다시피 끌고 쏟아지는 비를 뚫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집은 시장 근처의 낡은 빌라 꼭대기 수많은 계단을 올라야만 닿을 수 있는 작은 옥탑방이었다. 소은의 옥탑방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방 안은 깨끗하고 아늑했으며 창가와 옥상 테라스에는 그녀가 정성껏 가꾼 작은 식물들이 가득했다. 잿빛 도시 한가운데 떠있는 작고 따뜻한 녹색 섬과도 같았다. 그녀는 흠뻑 젖은 노파의 누더기 옷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자신의 깨끗하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다. 젖은 머리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노파는 여전히 거의 의식이 없었지만 희미하게 눈을 떠 자신을 돌보는 젊은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소은은 얼마 남지 않은 식재료를 꺼내 뜨거운 야채죽을 끓였다. 그녀가 아플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바로 그 죽이었다. 죽을 끓이는 그녀의 모습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존재를 치유하려는 경건한 의식과도 같았다. 그녀는 의식이 없는 노파를 부축해 앉히고 아주 조금씩 조심스럽게 죽을 떠먹여 주었다. 그녀에게는 침대가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노파를 자신의 유일한 침대에 눕히고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녀 자신은 얇은 담요 한 장을 들고 차가운 바닥에 누울 준비를 했다.
열에 들뜬 눈으로 노파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흑투성이 굳은 살이 박인 소녀의 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눈빛 따뜻한 죽의 온기,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잠자리를 내어주는 이타적인 행동. 게오지의 시험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찾던 것을 마침내 발견했다. 소우는 바닥에 누워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어느새 한결 편안해진 노파의 숨소리를 들었다. 몸은 차고 고단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자신의 이 작은 계산 없는 친절이 그녀의 인생 전체의 경로를 뒤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노파의 눈이 조용히 떠졌다. 열에 흐렸던 그녀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예리하고 깊은 지성의 빛이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잠든 소녀를 의미심장하고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한참 동안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은이 차가운 방바닥에서 잠을 깼을 때 옥탑방은 텅 비어 있었다. 밤새 그녀의 침대를 차지했던 노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가 빌려주었던 옷은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고 침대는 방금 정리한 것처럼 반듯했다. 순간 소은은 간밤의 모든 일이 꿈이었나 하는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밥상 위에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는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아주 작지만 불가능할 정도로 우아한 명함 한 장이었다. 묵직한 금속 재질의 종이 위에는 화려한 문양 하나와 함께 박영희라는 이름, 석자와 개인 전화번호만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회사 이름도 직책도 없었다. 어떻게 노숙자 할머니가 이런 사치스러운 명함을 가질 수 있을까? 소은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이상한 미스터리를 일단 서랍 속에 넣어두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녀의 하루는 그녀의 꿈이자 열정의 공간인 동네의 작은 공동체 정원으로 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곳은 원래 동네에 버려진 공터였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자신의 쌈짓돈을 털고 밤낮으로 일하며 그곳을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자라는 동네 어르신들의 유일한 쉼터로 가꾸어 놓았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녀를 맞이한 것은 활짝 핀 꽃이 아닌 차가운 사형 선고였다. 정원의 입구에 거대한 공고문 팻말이 박혀 있었다. 부지개발 공고본 부지는 제네시스 그룹에 매각되었으며 최첨단 복합 상업시설 건립을 위해 곧 철거될 예정입니다. 부지 내 모든 불법 점유시설 화단 등은 일주일 내로 자진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제네시스 그룹, 대한민국 최대의 유통 및 건설 대기업. 소은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심장과도 같았던 정원. 그녀가 피땀 흘려 가꾼 모든 것이 일주일 안에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것이다. 그녀는 절망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동분서주했다. 구청을 찾아가 사정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합법적인 매각 절차였다며 냉담하게 그녀를 돌려보낼 뿐이었다. 동네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거대한 대기업 제네시스 그룹의 이름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워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체념했다. 완벽한 패배감과 절망 속에서 그녀는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시선이 아침에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그 신비로운 명함에 닿았다. 제네시스 그룹, 그리고 박영희.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상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만약 이 명함의 주인이 제네시스 그룹과 아주 작은 연관이라도 있다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차분하고 전문적인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은은 더듬거리며 자신의 상황과 명함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자 그녀의 귀에 믿을 수 없는 대답이 들려왔다. 회장님께서 강소은 씨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 바로 제네시스 타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네시스 그룹의 본사.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거대하고 웅장한 마천루. 소은은 작업복이나 다름없는 낡고
소박한 옷차림 그대로 그 위압적인 건물 로비에 섰다. 그녀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화려한 대리석의 세계. 그녀는 자신이 이물질처럼 느껴졌다. 비서는 그녀를 건물의 가장 높은 곳, 도시 전체가 발 아래 펼쳐지는 회장실로 안내했다. 거대한 집무실. 도시의 파노라마를 등지고 거대한 책상 뒤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간밤에 그 노파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춥고 병든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정장을 입고 대한민국 재계의 철의 여제라 불리는 전설적인 경영인 박영희 회장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열에 흐리지 않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하고 깊은 지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소은은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박영희 회장은 부드럽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탐욕과 아첨의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가족들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했다. 그래서 때때로 변장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 진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빗속에서 그녀가 보여준 계산 없는 친절은 자신이 지난 수십 년간 보았던 그 어떤 행동보다도 진실되고 인간적이었다고. 그리고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강소은 양의 정원 문제 알고 있어.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의 인생을 뒤바꿀 제안을 던졌다. 내가 강소은 양의 정원을 지켜주겠소. 아니, 당신이 꿈꾸는 그런 녹색 공간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지원해주겠소. 하지만 나 역시 당신에게서 원하는 것이 있어. 내 손자한테요. 이 회사의 후계자요. 그 아이는 머리는 비상하지만 심장이 얼어붙어 있어. 주변에는 온통 뱀 같은 인간들 뿐이라 아무도 믿지 않지. 나는 그 아이의 곁에 당신처럼 따뜻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오. 그 아이에게 세상에는 아직 다른 종류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줄 사람이. 박영희 회장이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내 손자의 약혼녀가 되어주시오. 소은은 그 거대한 사무실 안에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자신의 작은 정원을 지키는 대가로 이 거대 제국의 후계자와 결혼하라고. 친절했던 노파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강력한 여왕이 되어 그녀에게 위험하고 알 수 없는 권력과 음모의 게임에 참여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친절은 그녀를 불가능한 운명의 갈림길 위에 세워놓았다. 그날 밤 소은은 옥탑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박영희 회장의 제안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느껴졌다. 재벌가의 후계자와의 계약 약혼. 그녀는 배우도 사교계의 명사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도시의 버려진 땅에 꽃을 심는 평범한 조경 디자이너일 뿐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거절이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정직한 삶을 팔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낭만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심혈을 기울여 가꾼 공동체 정원에 철거 개고장이 나붙었다. 불도저가 들이닥칠 날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사채 빚을 독촉하던 악질 사채업자들이 그녀의 작은 작업실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일주일 주겠어. 그때까지 돈 못 갚으면 내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야 할 줄 알아.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덫에 걸린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정원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박영희 회장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만남은 제네시스 그룹이 소유한 고요하고 미니멀한 분위기의 한 전통 찻집에서 이루어졌다. 박 회장의 비서들은 소은을 마치 새로운 상품처럼 단장시켰다. 그들은 그녀에게 우아하지만 소박한 원피스를 입히고 전문적인 스타일링을 해주었다. 그것은 그녀를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함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원치 않는 역할을 위한 의상을 입히는 것처럼 그녀의 정체성을 지우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약속 장소에 한 남자가 들어섰다. 한태호. 그는 얼음 조각상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아름다움을 지닌 남자였다.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수트 지성이 번뜩이지만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눈. 그는 소은을 사람이 아닌 해결해야 할 문제 혹은 할머니의 기이한 변덕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귀찮은 프로젝트처럼 바라보았다. 찻집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그들의 차가운 거래가 시작되었다. 내 최신 프로젝트를 소개하지. 박 회장이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운을 뗐다. 내 손자 며느리감이 될 강소은 양이다. 태호의 입가에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이게 할머니의 최근 취미 활동이신가요? 길거리에서 자선 사업이라도 해서 신데렐라라도 만들어 보시겠다. 그는 소은을 향해 칼날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이 연극을 해주는 대가로 얼마를 받기로 했지. 그의 무례함에 소은은 순간 모욕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움츠러드는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자선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거래입니다. 한태호 씨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가 제공하는 것이고 그 대가로 저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녀의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한 대답은 태호를 놀라게 했다. 그는 눈물이나 탐욕 혹은 비굴함을 예상했지 이런 당당함을 예상하지는 못했다. 변호사가 차가운 계약서를 내밀었다. 내용은 명료했다. 1년간의 계약 약혼, 공식 석상에서의 동행, 사적인 관계는 일절 없을 것,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의 정원 부지를 제네시스 그룹이 매입하여 공공 녹지로 기부하고 그녀 부모님의 모든 빚을 청산해 준다는 조건. 두 사람은 방 안의 유일한 소리인 펜이 종이에 스치는 소리와 함께 계약서에 서명했다. 만남이 끝날 무렵 박 회장은 그들에게 첫 번째 임무를 부여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VVIP 자선 경매 행사에 약혼자로서 함께 참석하라는 것이었다. 그들의 공식적인 데뷔 무대였다. 그들이 찻집을 나설 때였다. 우연히도 그 지역에 와 있던 숙부 한기준과 사촌 한진석과 마주쳤다. 그들은 소은을 경멸을 감추지 않는 눈으로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진석이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다. 와, 태호 형, 취향이 아주 소박해졌네. 태호의 반응은 의미심장했다. 그는 소은을 변호해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사촌을 얼어붙을 듯한 분노의 눈으로 쏘아볼 뿐이었다. 이건 우리 집안의 문제니 끼어들지 마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그는 소은의 팔을 부드럽지 않게 거칠게 잡아끌며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의 행동은 보호가 아니었다. 소유욕과 짜증이 섞인 행위였다. 그녀를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나타난 오점처럼 여기는 듯했다. 그날 밤 소은은 회사가 보낸 검은색 세단에 실려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정원을 지켰고 빈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훨씬 더 위험하고 거대한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였다. 그녀는 손에 쥔 차갑고 비인간적인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새로운 파트너는 동맹이 아니었다. 차갑고 마지못해 응하는 클라이언트였다. 그녀의 새로운 가족은 가족이 아니었다. 독사들의 소굴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친절함에 대한 대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쌀 것이라는 것을. 계약 조건에 따라 강소은은 자신의 옥탑방을 떠나 한씨 일가의 봉화인 거대한 저택으로 이사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곳. 저택은 거대하고 화려했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집이 아니었다. 영혼이 없는 차가운 박물관이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옥탑방의 아늑함과는 정반대의 세계. 이곳의 정원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관리된 나머지
어떤 생명력도 느껴지지 않는 인공적인 공간이었다. 그녀는 이곳을 또 다른 종류의 더 위험한 정원이라고 생각했다. 따뜻한 환영은 없었다. 한기준 의사의 충복인 늙은 집사는 경멸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손님용 스위트룸으로 안내했다. 그녀의 방은 태호의 침실이 있는 본체와는 멀리 떨어진 별채에 있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당신은 임시 손님이자 외부인일 뿐이라고. 한태호와의 동거 역시 낯선 유령과 함께 사는 것과 같았다. 그는 그녀가 잠에서 깨기 전에 출근했고 그녀가 잠든 후에 퇴근했다. 어쩌다 마주칠 때면 그는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이것은 순수한 비즈니스 계약이며 사적인 영역에서는 자신과 엮이지 말라는 그의 차가운 무언의 경고였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를 위한 환영 만찬이 열렸다. 저택의 거대하고 화려한 다이닝룸. 박영희 회장과 태호 그리고 소은의 반대편에는 두 마리의 포식자 한기준과 한진석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공격은 상류층 특유의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노골적인 공격 대신 경멸과 위선 그리고 계급의식을 무기로 사용했다. 숙부 한기준은 능숙하고 위선적인 태도로 그녀를 대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정원 가꾸기 취미에 대해 마치 어린아이의 소꿉장난을 대하듯 물었다. 그는 그녀가 참 얌전하다며 마치 길에서 주워온 유기견을 칭찬하듯 칭찬했다. 사촌 한진석은 더 노골적으로 모욕적이었다. 그는 박 회장 측에서 제공한 우아하지만 소박한 그녀의 드레스를 보며 옷이 날개라더니 형수님은 날개가 없으신가 봐요 라며 비웃었다. 그는 복잡하게 놓인 식기들을 사용할 줄은 아냐며 그녀를 떠보았고 실수로 그녀의 근처에 와인을 쏟고는 그녀가 칠칠치 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그들의 목표는 그녀를 잡고 초라하며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박 회장과 태호에게 그녀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소은은 울거나 화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한 위엄과 예상치 못한 지성으로 응수했다. 그들이 그녀의 취미를 비웃었을 때 그녀는 차분하게 도시 녹지 공간이 주는 경제적 환경적 이점에 대해 최근 연구 자료를 인용하며 설명했다. 진석이 그녀의 테이블 매너를 모욕했을 때 그녀는 각각의 포크와 나이프의 용도를 정확히 설명하며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 배웠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감정 없는 이성적인 대응은 그 어떤 감정적인 폭발보다도 더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태호는 차가운 관찰자로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변호하기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입장에서 이것은 시험이었다. 자신의 세계가 주는 압박감을 저 여자가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하지만 그녀의 입장에서 그의 침묵은 유기였다. 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이 완벽하게 혼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만찬이 끝난 후 박영희 회장은 소은을 자신의 개인 서재로 불렀다. 그녀는 따뜻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략가였다. 그녀는 소은이 겪은 모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첫 번째 시험에 불과했어. 그녀가 말했다. 이 세계는 포식자들로 가득 찬 정글이다. 착하기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 똑똑하고 강해야만 하지. 그녀는 소은에게 수수께끼 같지만 귀중한 조언을 건넸다.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있으며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그녀는 태호의 약점이 그의 감정적인 고립과 결과에 대한 집착이라고 미묘하게 암시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마라. 그녀가 조언했다. 그 아이의 인정을 얻어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니. 그 대화는 그녀의 유일한 아군처럼 보였던 박 회장 역시 차가운 체스 마스터이며 소은은 그 게임의 중요한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날 밤 소은은 거대하고 차가운 자신의 방에 홀로 남겨졌다.
가족들의 적대감 태오의 냉담함, 그리고 박 회장의 계산적인 태도. 그녀의 상황은 명확해졌다.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는 대신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이들의 게임에 휘둘리는 졸이 되지 않을 것이다.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그들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증명해낼 것이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완벽하게 관리되었지만 어떤 생명력도 느껴지지 않는 저택의 정원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당신들은 그저 내가 일구어야 할 척박한 토양일 뿐이야. 정원사는 자신이 심어진 이 적대적인 땅을 이제 막 갈아엎기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한기준 이사의 공격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며칠 후 제네시스 그룹의 정기 이사회. 한기준은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 아래 그룹의 골칫덩어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스카이가든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스카이가든은 그룹 본사타워 옥상에 조성하려 했던 야심찬 공중정원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초고층의 강한 바람과 혹독한 일조 조건, 그리고 건물 하중 제한 등의 문제로 지난 몇 년간 수십억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국내 최고의 조경 회사들조차 모두 실패하고 흉물처럼 버려진 실패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다. 한기준은 프로젝트의 실패 사례들을 장황하게 설명하며 이곳이 얼마나 다루기 힘든 죽음의 땅인지를 모든 이사들에게 각인시켰다. 그리고 그는 교활한 미소와 함께 자신의 진짜 목적을 드러냈다. 여기 우리 그룹의 새로운 가족이 되신 강소은 양이 계십니다. 듣자 하니 정원 가꾸기에 아주 특별한 취미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소은의 전문성을 취미로 깎아내리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어차피 값비싼 외부 용역을 또 쓰는 것은 예산 낭비이니 강소은 양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겨 가족과 회사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비용도 절감하고 가족의 화합도 도모하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완벽하게 설계된 덫이었다. 그녀가 거절하면 능력도 없으면서 말만 앞서는 겁쟁이가 된다. 그녀가 수락하면 거의 100% 실패가 보장된 프로젝트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뒤 스스로 이 집안에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소은에게 쏠렸다. 한기준의 편에 선 이사들은 잔인한 구경거리를 즐기는 관객처럼 흥미로운 미소를 지었다. 박영희 회장은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소은이 이 도전을 받아들일 배짱이 있는지 시험하고 있었다. 한태호는 짜증이 났다. 숙부가 자신의 계약 약혼녀를 끌어들여 공개적인 소란을 만드는 것이 곧 자신에게 흠집을 내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그는 차갑게 이 제안을 거절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태호가 입을 열기 전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소은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조용하지만 강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한기준 이사님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스카이가든 프로젝트 제가 맡겠습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용기는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특히 한태호를 놀라게 만들었다. 다음날 소은은 자신의 전쟁터가 될 제네시스 타워 옥상으로 향했다. 그곳은 정원이 아니었다. 식물들의 무덤이었다. 값비싼 화분들 속에는 앙상한 뼈대만 남은 나무들이 죽어 있었고 흙이 담긴 화단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다. 고장난 관계시설에서는 녹물이 흘러나왔다. 초고층 빌딩의 칼바람이 망자의 울음소리처럼 옥상을 휘몰아쳤다. 소은은 이전의 전문가들처럼 새로운 식물을 주문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았다. 그녀는 탐정처럼 이 땅의 죽음의 원인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보고서 대신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이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해고된 인부들과 정원사들. 그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자신들을 존중하며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그녀의 태도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진짜 문제점들, 주변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한 돌풍 고도에 맞지 않는
토양 성분 잘못 설계된 관계 시스템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옥상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녀는 해의 경로를 그리고 바람의 세기를 측정했으며 토양 샘플을 채취해 직접 분석했다. 그녀는 책상 위 이론이 아닌 자신의 몸과 경험으로 이 땅과 대화하고 있었다. 회장실에서 한태호는 자신의 사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옥상을 내려다보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며칠 못 가 포기할 것이라 예상했다. 대신 그가 본 것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그가 자신에게서 발견하곤 했던 목표를 향한 무서운 집중력과 닮아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작은 감명을 받았다. 일주일 후 소은은 자신의 계획안을 제출했다. 그것은 이전의 그 어떤 계획과도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그녀는 시설관리부서와의 작은 회의에서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우연히도 한태호가 참석했다. 이전의 실패는 땅의 조건을 무시하고 지상의 정원을 억지로 하늘에 옮겨 심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저는 환경에 맞서는 대신 환경과 함께하는 정원을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화려하고 비싼 관상수 대신 강한 바람과 햇빛에 강한 토종고산, 식물과 야생화들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인공적인 자재 대신 자연적인 재료로 바람막이를 설계했고 빗물을 재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관계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지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비용 효율적이기까지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원사가 아니었다. 비전을 제시하는 혁신가였다. 한태호는 말없이 그녀의 발표를 전부 들었다. 데이터와 논리를 신봉하는 그는 그녀의 계획이 얼마나 뛰어나고 효율적인지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날카로운 질문 몇 개를 던졌고 그녀는 완벽하게 대답했다. 그녀를 깎아내리려 참석했던 한기준 측의 임원들은 그녀의 전문성 앞에서 자신들의 비판이 얼마나 유치하고 무지한 것인지를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회의가 끝났다. 프로젝트는 한기준의 짜증 섞인 표정 속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모두가 회의실을 떠날 때 태호가 소은을 멈춰 세웠다. 그는 칭찬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얼음 황제였다. 그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무심한 듯 말했다. 제출한 예산안은 너무 낮아. 비효율적이야. 재무팀에 예산을 2배로 증액하라고 지시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도록. 실패하지 마.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그만의 방식의 인정이자 지지였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위해 직접 움직여준 순간이었다. 소은은 홀로 복도에 서서 놀라움과 함께 자신의 계약 남편을 향한 새롭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불가능한 시험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스카이가든에서의 첫날. 강소은의 싸움은 흙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거대한 조경회사를 고용하는 대신 과거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해고되었던 늙고 경험 많은 정원사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 옥상의 비밀을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소은은 그들을 하인처럼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경험을 존중했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냉소와 불신으로 가득 찼던 늙은 정원사들의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작업은 새로운 식물을 심는 것이 아니었다. 죽은 땅을 살려내는 것이었다. 그들은 지난 몇 년간 온갖 화학 비료와 농약에 오염된 흙을 전부 걷어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소은이 직접 배합한 건강한 유기농 흙을 채워 넣었다. 그녀는 매일 인부들과 함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일했다. 굳은 살이 박인 그녀의 손은 이제 그녀의 훈장이자 무기였다. 그녀의 조경 철학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녀에게 정원은 장식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태계였다. 모든 것을 상품으로만 여기는 기업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철학이었다. 한기준과 한진석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비웃었다. 그들의 눈에 비싼 수입 나무 대신 토종 잡초, 야생화 심고 평민 인부들과 어울려 흙장난이나 하는 그녀의 모습은 천박하고 아마추어적인 몸부림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공개적인 실패를 확신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제네시스 타워의 가장 높은 곳. 회장실에서 한태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식 시세표보다 옥상 정원을 더 자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강소은은 더 이상 순진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혹독한 날씨와 다른 직원들의 회의적인 시선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비전을 밀어붙이는 리더였다. 그녀는 뛰어난 전문가였다. 태호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는 결과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CEO였다. 그리고 강소은의 프로젝트는 그가 증액해준 예산보다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예정보다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다. 그는 경영자로서 그녀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존경심은 그가 가진 선입견과 충돌했다. 어떻게 저 단순하고 가난한 여자가 이토록 유능하고 품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라던 할머니의 말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그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낯선 감정을 느꼈다. 질투와 비슷한 무언가. 그는 그녀가 정원사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웃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따뜻하고 충성스러운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가져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발견했다. 근처에 새로 건설 중인 마천루가 몇 달 후 완공되면 옥상의 바람길을 바꾸어 정원의 특정 구역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정보였다. 그것은 최고위급 임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기밀에 가까운 정보였다. 그는 갈등했다. 개입해야 하는가? 그는 잠시 망설인 끝에 자신만의 차가운 방식으로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서를 통해 복잡한 기상학 보고서와 건축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일반적인 환경정보 업데이트인 것처럼 위장하여 익명으로 그녀에게 전달하게 했다. 몇 주간의 고된 노동은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스카이가든은 변하기 시작했다. 죽음의 땅이었던 그곳은 강인하고 아름다운 고산 식물들과 야생화들의 양탄자로 뒤덮였다. 소은이 설계한 바람막이는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냈고 새로운 관계시설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다. 생명이 돌아온 것이었다. 소은은 익명으로 배달된 보고서를 받아보았다. 그녀는 즉시 그 정보의 중요성과 그것이 자신의 정원에 미칠 영향을 깨달았다. 그녀는 출처를 알 수 없어 의아했지만 보이지 않는 도움에 감사하며 즉시 바람에 취약한 구역의 설계를 수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차가운 계약 남편이 어쩌면 자신의 비밀 수호천사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마침내 태호는 프로젝트 중간 점검을 핑계로 거의 완성된 정원을 방문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적대감 없이 나누는 대화였다. 그는 정원의 변화에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곳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똑똑하고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디자인에 대한 몇 가지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전문가의 열정과 지식으로 완벽하게 대답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CEO와 계약 약혼녀가 아니었다.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는 두 명의 프로페셔널이었다. 그가 자리를 뜨기 전 잠시 멈춰 섰다. 이사회가 진행 상황에 만족하고 있더군. 그것은 당신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군 이라는 말에 그만의 방식의 표현이었다. 소은은 홀로 복도에 서서 놀라움과 함께 그를 향한 새롭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불가능한 시험은 이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양쪽 모두에게 존경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리고 그 상호 존중이라는 비옥한 땅 위에서 다른 무언가가 더 개인적이고 더 위험한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의 척박했던 관계의 땅이 마침내 첫 번째 꽃을 피울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스카이가든은 완공을 앞두고 서울의 새로운 명물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소은의 정원은 단순한 조경 공간이 아니었다. 척박한 도시의 상공에 스스로 살아 숨쉬는 작은 생태계를 만들어낸 혁신적인 예술 작품이었다. 건축계와 언론에서는 그녀의 지속 가능한 디자인 철학에 대한 칭찬이 쏟아졌다. 강소은이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총수의 계약 약혼녀가 아닌 실력 있는 신진 디자이너로서 존중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해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은 어떤 이들에게는 지독한 패배감을 의미했다. 한기준과 한진석 부자의 사무실. 그들은 소은의 성공이 담긴 잡지 기사를 갈갈이 찢어버렸다. 그녀를 망신 주려던 그들의 계획은 오히려 그녀에게 화려한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다. 박영희 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소은의 재능을 공개적으로 칭찬했고 그룹 내에서 그녀의 입지는 하루가 다르게 강해지고 있었다. 그들의 굴욕감은 분노와 절망적인 시기심으로 변했다. 아버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진석이 외쳤다. 저 계집애가 할머니의 신임을 등에 업고 그룹을 통째로 삼킬지도 모릅니다. 알고 있다. 한기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저 아이의 평판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저 아이의 작품을 그리고 저 아이 자신을 직접 파괴해버리는 수밖에. 그들의 공격은 이제 비열함을 넘어 범죄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진석은 자신의 기업 내 권력을 이용해 건물 관리팀의 불만 펀치 한 명을 돈으로 매수했다. 그들의 계획은 이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째, 화학적 공격. 매수된 직원이 모두가 퇴근한 심야의 정원에 메인 급수 탱크에 강력하고 빠르게 작용하는 제초제를 몰래 투입한다. 다음 날 아침이면 모든 식물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어가게 될 것이다. 둘째, 증거 조작. 동시에 소은을 산업 스파이로 위장시킨다. 그녀의 사무실 컴퓨터에 경쟁사의 조경 디자이너와 비밀리에 접촉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이메일을 심어놓는다. 그녀가 정원의 핵심 기술인 토양 배합법과 관계 시스템 설계도를 팔아넘겼다는 내용으로. 그리고 경쟁사의 유령 회사를 통해 그녀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처럼 보이는 거래 내역을 조작한다. 정원을 고의로 파괴하여 자신의 산업 스파이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날 밤 검은 작전은 실행되었다. 매수된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맹독성 화학약품을 급수 탱크에 쏟아부었다. 그리고는 진석에게서 받은 마스터키로 소은의 작은 사무실에 침입해 그녀의 컴퓨터에 조작된 데이터들을 심어놓았다. 다음 날 아침, 소은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생명력으로 넘치던 그녀의 정원이 죽어가고 있었다. 생생했던 초록빛은 병적인 누런빛으로 변해 있었고 활짝 피었던 꽃들은 고개를 숙인 채 시들어 있었다. 그녀의 걸작이 그녀의 눈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한기준과 한진석이 그룹의 내부 감사팀과 보안팀을 대동하고 옥상에 들이닥쳤다. 이게 다 뭔가 강소은 씨, 한기준이 연기하듯 소리쳤다. 그룹의 중요한 자산을 이렇게 관리부실로 다 죽여놓다니. 그들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감사팀이 그녀의 컴퓨터에서 결정적인 증거들, 조작된 이메일과 해외 계좌 입금 내역을 찾아냈다. 모든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전문적으로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한기준은 공개적으로 강소은을 산업 스파이 및 자산 파괴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그녀의 즉각적인 해고와 그룹에 끼친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소은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도 없이 완벽한 함정 속에 갇혀버렸다. 한태호는 회의 내내 차갑고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숙부와 사촌의 얼굴에 떠오른 의기양양한 미소를 보았다. 그리고 소은의 얼굴에 떠오른 절망을 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전략가처럼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했다. 타이밍은 너무나도 절묘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그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회의는 결정을 보류한 채 끝났다. 소은은 텅 빈 회의실에 망연자실한 채 홀로 남겨졌다. 그때 한태호가 다시 회의실로 들어왔다. 소은은 그가 계약의 파기를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러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아주 조용하고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졌다. 당신이 한 짓인가? 소은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한 점의 거짓도 없는 맹렬한 진실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태호는 오랫동안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내면에서 차가운 데이터와 그녀를 향해 자라나기 시작한 신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선택을 내렸다. 좋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렇다면 누가 한 짓인지 우리가 밝혀내면 되겠군. 그는 그녀 앞에 테이블 위에 아주 작은 암호화된 USB 하나를 올려놓았다. 내 개인 보안팀의 비선 채널이다. 그들은 오직 나를 위해서만 일하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 그는 그녀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몸을 돌려 회의실을 나갔다. 소은은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구명줄처럼 놓인 USB를 떨리는 손으로 내려다보았다. 적들의 파괴 공작은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 그들은 오히려 깨어지기 시작했던 두 사람의 관계를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는 단단한 동맹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날 밤 한태호의 개인 집무실은 비밀스러운 전쟁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강소은은 태호가 건네준 USB를 들고 그가 알려준 비밀 통로를 통해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제네시스 그룹의 공식적인 보안팀과는 별개로 오직 타워만을 위해 움직이는 소규모의 엘리트 정보팀의 아지트였다.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의 제국안의 도살인 적들을 경계하며 자신만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소은은 그곳에서 타워의 팀원들을 만났다. 천재적인 화이트햇 해커와 전직 국정원 출신의 정보 분석가. 그들은 소은을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소은은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기술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던 결정적인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정보들을 제공했다. 그녀는 정원이 공격받기 며칠 전부터 미세하게 감돌았던 낯선 화학약품 냄새와 유독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특정 관리 직원의 행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의 정보는 기계적인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살아있는 단서들이었다. 태호는 그녀가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하고 논리적이며 통찰력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해결해야 할 문제나 골칫거리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진정한 파트너로서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합동수사는 시간을 다투는 경주처럼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태호의 해커는 소은의 컴퓨터에 심어진 증거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의 이메일들이 그녀의 컴퓨터에서 발송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최고 관리자급의 백도어를 통해 원격으로 심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 백도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 그 중에 한진석 이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금융분석팀은 그녀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해외 계좌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그것은 복잡한 돈 세탁의 흔적이었지만 태어의 막강한 자원을 동원하자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자금의 출처는 한기준 부회장이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 중 하나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소은이 지목했던 그 관리 직원의 뒤를 캔 정보 분석객에서 나왔다.
직원의 금융 기록을 조회하자 정원 파괴 사건 며칠 전 그의 계좌로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들은 며칠 전 지하 주차장에서 그 직원이 한진석 이사와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까지 확보했다. 완벽했다. 파괴 공작을 숙부와 사촌에게로 직접 연결하는 끊어지지 않는 증거의 사슬이 완성된 것이었다. 수사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다. 고도의 긴장감이 지배하는 작전 상황실 안에서 그들의 직업적인 동맹은 서서히 개인적인 유대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태호는 터미널 앞에서 엎드려 잠든 소은의 어깨 위로 자신의 재킷을 조용히 덮어주었다. 소은은 며칠째 식사도 거른 채 수사에 몰두하는 태호를 위해 자신이 직접 만든 따뜻한 김밥과 수프를 가져와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느 순간에는 같은 모니터를 들여다보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했다가 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어색하게 물러서기도 했다. 차갑고 사무적이었던 계약 관계는 이제 먼 과거의 기억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능력과 지성과 그리고 약한 모습까지 모두 본 사이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했고 서로를 신뢰했다. 존경의 씨앗은 이제 더 위험하고 복잡한 감정의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증거가 상황실의 메인 스크린 위에 정리되었다. 그들은 적들을 파괴할 모든 무기를 손에 쥐었다. 바로 그때 강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사회가 소은에 대한 해고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최종 투표를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시간은 이제 없었다. 태호는 소은을 돌아보았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그녀를 지키려는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이 당신을 파괴하려 했소. 그가 말했다. 내일 우리가 그들을 파괴할 거요. 준비됐소. 소은은 스크린 위에 펼쳐진 증거들을 그리고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침착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준비됐어요. 그들의 동맹은 굳건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공격을 개시할 시간이었다. 제네시스 그룹의 이사회 회의실. 그곳은 강소은의 운명이 결정될 마지막 심판의 장소였다.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이사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한기준과 한진석은 테이블 상석에서 자신만만한 승리자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박영희 회장은 이 모든 연극의 마지막 막을 지켜보는 관객처럼 표정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소은이 들어왔다. 그녀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두려움에 떠는 기색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침착했으며 품위가 있었다. 그녀의 그 고요한 강인함이 오히려 적들을 미세하게 불안하게 만들었다. 잠시 후 한태호가 들어왔다. 그 역시 차갑고 거리를 두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소은에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짧게 고갯짓을 했다. 한기준과 한진석은 그 모습을 그가 마침내 그녀를 포기했다는 신호로 오해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한기준이 의장석에 서서 소은에 대한 공식적인 고발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팀이 조작한 완벽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그녀가 얼마나 교활하게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고 자신의 실패를 덮기 위해 정원을 고의로 파괴했는지를 열변을 토했다. 그는 그녀에 대한 즉각적인 해고와 민사소송을 위한 최종 투표를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바로 투표가 시작되려던 그 순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한태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투표를 하기 전에 그가 말했다. 이사회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추가적인 증거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소은의 죄를 입증하던 회의실의 메인 스크린이 갑자기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태어는 차갑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자신만의 반론을 시작했다. 첫째 파괴, 공작의 진실. 스크린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관리 직원이 한진석과 비밀리에 만나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것을 자백하는 직원의 영상, 진술서가 공개되었다. 그가 어떻게 한진석에게 매수되어 정원의 제초제를 풀었는지를. 한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둘째, 스파이 혐의의 조작. 스크린에는 소은의 컴퓨터를 분석한 포렌식 보고서가 떠올랐다. 문제의 이메일이 한진석의 사무실 IP를 통해 원격으로 심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에게 입금되었다던 해외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 돈은 다름 아닌 한기준 부회장이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것이었다. 셋째, 더 거대한 부패. 태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을 넘어 한기준이 지난 수년간 이 비자금 계좌를 이용해 어떻게 회사 돈을 횡령하고 경쟁사를 음해했으며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넸는지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증거는 은행 기록과 녹취록, 그리고 공중된 진술서와 함께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기준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경악과 공포에 휩싸였다. 한기준과 한진석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믿을 수 없다는 공포의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혼란의 한가운데서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소은이 마침내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승리에 취하거나 분노에 차 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맑고 단단한 힘이 있었다. 그녀는 사업이나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원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신들은 스카이 가든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고발했던 자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들은 그것이 그저 식물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곳은 생명의 상징이었고 희망이었으며 황무지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것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파괴밖에 모르는 당신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그들의 모든 철학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었다. 그것은 정원사와 파괴자들의 대결이었다. 그녀의 도덕적인 승리 선언은 그녀가 왜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지를 모든 이들에게 각인시켰다. 마침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박영희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한기준을 깊은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너는 이 가문과 이 회사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녀가 선언했다. 경비팀,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망연자실한 차에 서 있는 한기준과 한진석을 체포했다. 끌려나가는 순간까지 한기준의 얼굴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악당들은 패배했다. 진실은 추수되었다. 소은과 태원은 혼란스러운 회의실을 가로질러 서로를 마주보았다. 더 이상 의뢰인과 계약자가 아닌 승리한 파트너로서 그들의 전쟁은 끝났다. 이사회의 그날 이후 제네시스 그룹에는 거대한 정화의 바람이 불었다. 한기준과 한진석 부자는 횡령과 업무방해, 그리고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완벽했다. 그들을 따랐던 부패한 이사들 역시 모두 그룹에서 축출되었다. 한태호와 박영희 회장의 지휘 아래 제네시스 그룹은 아픈 과거를 도려내고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강소은은 이제 그룹의 영웅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되살려낸 스카이 가든은 이제 제네시스 그룹의 새로운 철학 지속 가능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하는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다. 그룹의 새로운 환경 디자인 사업부를 이끌어달라는 박 회장과 한태호의 정식 제안을 받아들여 당당한 리더로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리고 몇 주 후 모든 폭풍이 지나간 고요한 저녁, 한태호는 강소은을 스카이 가든으로 불렀다. 그들의 시련이 시작되었고 그들의 동맹이 싹텄던 바로 그곳. 정원은 이제 완벽한 모습을 갖추어 서울의 야경 속에서 환상적인 빛을 발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낯선 꽃향기와 함께 어색하지만
설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호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낡은 계약서를 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얼음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에 빠진 한 명의 남자였다. 나는 이 계약서를 그저 귀찮은 비즈니스 거래라고 생각했소. 그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이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차가웠던 태도와 그녀를 믿지 못했던 어리석음에 대해 고백했다. 그리고 그녀의 조용한 강인함과 변치 않는 진실함이 어떻게 자신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계약서는 그가 말했다. 거짓된 전제 위에서 시작되었소. CEO와 고용된 대역 사이의 계약이었지.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관계가 아니오. 그는 들고 있던 계약서를 천천히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화려한 보석 반지가 아닌 진심만을 담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강소은 씨. 그의 목소리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진지하고 따뜻한 떨림을 담고 있었다. 내 할머니는 우리 회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당신을 내게 소개했소. 하지만 당신은 결국 내 영혼을 구원했지. 나는 더 이상 계약 약혼녀를 원하지 않소. 나는 파트너를, 동지를, 친구를, 그리고 내 아내를 원하오. 그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물었다. 나와 진짜로 결혼해주겠소. 소은은 그를 향해 자라나던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활짝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하고 아름다우며 그들이 함께 쟁취해낸 감동적인 사랑의 절정이었다. 1년 후 그들의 결혼식은 스카이 가든에서 열렸다. 거대하고 과시적인 재벌가의 결혼식이 아니었다. 그들이 함께 생명을 불어넣은 그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의 축복을 받으며 소박하고 진실되게 치러졌다. 박영희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애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제네시스 그룹의 새로운 리더십이 되었다. 한태호는 여전히 비상한 CEO였지만 더 이상 얼음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소은에게서 공감과 인간적인 가치를 배웠다. 강소은은 자신의 사업부를 이끌며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혁신적인 친환경 프로젝트들을 성공시켰다. 그의 날카로운 비즈니스 감각과 그녀의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비전이 결합되어 제네시스 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의 사무실, 그들은 소은이 처음 지키려 했던 그 낡은 동네의 공동체 정원을 제네시스 그룹의 지원을 받아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공공원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의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다. 태호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보며 물었다. 무슨 생각하시오? 소은은 설계돼서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빗속에서 건넨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이라는 아주 작은 친절이 때로는 이렇게 거대한 숲을 키워낼 수도 있구나 하고요. 이야기는 그 은유와 함께 끝났다. 거지에게 베풀었던 그녀의 친절은 그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바꾸었고 마침내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의 토대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더 큰 숲을 향해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었다.